중국은 역대급으로 금리를 내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물가가 안 뛴다는 조건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그 급소를 정조준했습니다. 세계 1위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수도꼭지를 미국이 직접 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왜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취임 연설 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자재 패권으로 중국 블록에 맞서겠다, 히토류 무기화를 막겠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 파나마 운하는 원래 우리 거였다. 이걸 하나하나 문서로 남겨놨고 지금 그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사업가라는 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길 수 없는 판에는 절대 칩을 올리지 않습니다. 물밑에서 패를 전부 갖춘 다음에야 한 방에 크게 베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사업을 수십 년 해온 사람답게 확률이 자기 편일 때만 판돈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 상황을 보면 아직 전열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콜롬비아, 페루 같은 반미 성향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브라질한테 대두를 싸게 넘기라고 지시하고 싶어도 그만한 영향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중국과 직접 붙기 전에 먼저 뒷바닥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파나마 운하였고 두 번째가 베네수엘라인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싸울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절대 주먹을 먼저 날리지 않는다. 대신 상대의 보급로를 하나씩 끊어가면서 자기 쪽 병참선을 완성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이익을 동시에 챙기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로 그 병참 완성 과정의 한가운데이고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왜 하필 파나마 운하였는지를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파나마 운하의 지분이 홍콩계 기업들로부터 미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미에서 북미로 물자를 올리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바로 이 운하입니다. 여기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운송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역사적 명분까지 얹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의 조상들이 건설한 것이라 주장했고 이건 사실이 맞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10년 넘게 공사한 끝에 완성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안보 이슈를 절묘하게 섞어서 정당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그동안 중남미에서 자원을 가져오려면 비싼 운송료를 내거나 아예 먼 바닷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가 운송비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운하 지분을 손에 넣으면서 남미와 북미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 루트가 열린 겁니다. 돌아갈 필요 없이 중남미의 원유와 자원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단독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 확보는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 그린란드 히토류 확보로 이어지는 원자재 패권 전략의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물류 고속도로를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자원을 실어 나르겠다는 설계도인 거죠. 뒷마당 인프라 정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자원 확보에 나서는 수순인데 그 두 번째 타깃으로 왜 베네수엘라가 찍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려면 차베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쉐브론과 엑손모빌 같은 미국 대형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대규모 정제 시설을 지었습니다. 차베스는 이걸 보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에 글로벌 기업들이 인프라까지 깔아줬으니 우리는 보물 창고 위에 앉아있는 부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역대급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무상 지원 예산을 해마다 40%씩 늘렸는데 이게 중산층만이 아니라 부유층한테까지도 전부 돌아갔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심으로 믿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유 팔아서 번 돈을 전부 퍼주기만 했지 다른 산업은 하나도 안 키운 겁니다. 제조업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오직 원유 수출 하나에 국가 경제 전체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트층부터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여론이 나빠지자 차베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체브론과 엑슨모빌을 전부 나라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차베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어놓은 정제시설을 동결해서 우리가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장비는 남아있어도 그걸 운영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베네수엘라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제시설은 급속도로 노후화됐고 생산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시한폭탄은 고스란히 다음 대통령 마두로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마두로도 처음에는 거창한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을 국가가 직접 통제해서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차베스 때와 똑같았습니다. 기술력이 없으니 뭘 해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공장을 국유화해봤자 생산성은 바닥이었고 결국 또다시 돈풀기라는 같은 처방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두로가 택한 전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반미 노선의 강화였습니다. 미국이 심어준 기술과 문화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거죠. 미국을 악의 축이라 부르면서 남아있던 서방 기업들까지 전부 밀어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쫓아냈고 반미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로 칼을 뽑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면서 원유 통제권 자체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사우디보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기술력 부재로 하루 생산량이 고작 95만 배럴에 그친다는 건데 트럼프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다시 불러 모아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들이었지만 국가 차원의 보증이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쉐브론 측에서는 증설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50%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세계 1위 매장량에 미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 변화가 가장 두려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는 티팟이라 불리는 독립정제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열악한 기업들인데 이 업체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유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게 가져왔냐면 국제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깎아서 받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라 서방에 원유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니까 중국이 그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우리한테 팔려면 반값에 내놔라.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안 팔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도 같은 구조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재 대상국 세 나라가 전부 중국한테 원유를 헐값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전체 원유 수입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7% 정도인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저가 공급 구조 자체가 중국 경제의 숨통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온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대출해줬고 그 대가로 중질유를 싸게 받아왔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고 공식 성명까지 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베네수엘라 다음 차례입니다. 러시아까지 트럼프한테 넘어가면 중국의 저가 에너지 공급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이 저가 원유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중국의 통화 정책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리를 내리고 보조금을 쏟아붓고 금까지 매입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풀고 있었습니다. 내수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돈 풀기에는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원유 가격이 낮게 유지되면 물가가 크게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돈 풀기를 즉각 멈춰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트럼프가 노린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던 저가 원유를 미국 쪽으로 돌려버리면 중국은 국제 시세대로 비싼 원유를 사야 합니다.
지금까지 60달러짜리를 40달러에서 50달러에 가져왔는데 그 할인이 사라지는 순간 중국의 돈 풀기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싸게 확보하면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WTI 유가가 50달러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만 추가로 저가 원유를 확보하게 되면 체력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미중 대결의 본질은 관세도 반도체도 아닌 누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면서 더 오래 돈을 풀 수 있느냐라는 체력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산 저가 원유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원유 생산량 자체만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셰일 오일 덕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베네수엘라산까지 싸게 깔리면 셰일 오일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남는 셰일 오일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유럽입니다.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수출하는 겁니다. 이 전력이 사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바이든 정권 때부터 이미 쓰던 방식입니다. 유럽이 미국한테 강한 반감을 품게 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건데 원유가 남아도는 나라가 왜 우리한테는 정제까지 해서 더 비싸게 파느냐, 그러면서 물량도 충분히 안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계속 쌓여왔었습니다. 캐나다도 연쇄 파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하루 약 350만 배럴을 미국에 공급해 왔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산으로 수요를 채워버리면 캐나다 원유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파이프라인과 LNG 선박을 이용해서 아시아 쪽으로 수출처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보면 미국 동맹 블록 전체에 원유가 풍족하게 공급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이게 1년 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산은 불순물이 많은 중질류라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AI 인프라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LNG 가동에 필요한 원유 수요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바닥을 뚫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음으로 손을 뻗은 곳이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왜 하필 북극에 가까운 이 얼음 덩어리 땅이냐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토류 17개 원소 중에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로봇 관절 부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첨단 소재, 복합 소재 전반에 빠지면 안 되는 원재료인 겁니다. 지금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 전장을 보면 크게 세 갈래입니다. AI 패권, 로봇 기술, 그리고 우주 항공입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당장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리면 미국의 이 세 산업이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부품 소재가 끊기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영토권을 주장하는 명분도 아주 교묘합니다. 원래 덴마크 자치령이었는데 세계대전 때 덴마크가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미군이 대신 지켜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끌어와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신들이 못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주항공은 패권 전쟁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가장 발전한 산업이 우주항공이었고 위성으로 상대국의 군사시설과 공장 위치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국방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첨단 산업들을 키우려면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 의존도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그린란드인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면 1920년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노동력과 인프라를 착취했고 그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흡수해 나갔습니다. 금융 쪽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에 속한 약 40개 국가한테 파운드를 외환 지급 준비금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라고 강제했거든요. 안 따르면 제국의 영토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미국에 투자 안 하면 고율의 관세를 때려서 시장 자체를 닫아버리겠다는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제조기술과 공장을 전부 점령 국가에다 세워놓고 자국으로는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빚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을 때 자체 생산을 늘리고 싶어도 기술이 전부 다른 나라에 있으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재정은 방만해지고 결국 미국한테 빚을 지게 되면서 세계 패권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갔죠.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을 키우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경쟁 상대한테는 절대 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원자재부터 확보하고 제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바로 대영 제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그러면 관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 걷어들인 관세가 약 1,4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주지사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관세만큼은 비합리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물건값 오른 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입품의 최종 관세를 매기는 건 각 주 정부가 아니라 USTR, 즉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세가 붙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주 정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 가격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우리 같은 동맹국이 돌려달라고 하면 트럼프는 미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겠다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중국은 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400억 달러 중에서 중국 기업들이 낸 금액이 대략 300억에서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걸 돌려달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연간 대미 수출액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니까요. 대신 이걸 외교카드로 쓰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불공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면 우리가 하는 산업보조금 정책에도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돌려받겠다고 나서겠다 이런 식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바로 이 보조금 정책입니다. 최근에 중국 전자학회가 로봇 산업 핵심 기준 5가지를 발표하면서 정부 투자를 받을 기업의 역량 척도를 표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떼고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잘하는 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인데 이건 중국이 절대 포기 못하는 핵심 전략인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분야들을 나열해보면 AI,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그리고 금입니다. 이 5가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면서 양쪽에서 동시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AI도 우리가 패권을 쥐겠다. 로봇도 우리가 앞서겠다. 양쪽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달러와 채권 대신 금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려 하고 중국은 달러 채권을 사고 싶지 않으니까 금을 사들이고 있어서 양쪽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좋은 건 맞지만 로봇이 앞으로 10년을 무조건 좌우한다거나 특정 섹터가 절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G2가 핵심적으로 돈을 몰아넣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지 산업 자체가 영원히 우상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나사의 달 탐사 발사 일정이 잡혀 있고 중국도 거의 분기마다 위성 발사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로봇이 주인공이었다면 올해는 우주항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산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G2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사이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관세를 때리고 희토류를 막으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 다 진짜 펀치를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투기 챔피언전에서 양쪽이 결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기 전에 5분에서 10분씩 탐색전만 벌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 쪽을 먼저 보면 지금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1,400억 달러 관세 수입 중에서 40%가 중국한테서 나오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재정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희토류 공급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당장 수출을 막아버리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 전체 수입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 푸틴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외에도 금융적으로 뭔가 큰 카드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세게 자극하면 트럼프가 러시아에 선심을 쓰면서 러시아를 미국 블록으로 빼올 수 있으니까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이 안 싸우면서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노이즈가 있어도 산업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순간은 양쪽이 더 이상 안 싸울 것 같을 때 옵니다. 신경전이 끝나고 흐름을 잡는 그 순간이 진짜 금융전쟁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냐? 현실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 싸움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어떤 유명한 시장 분석가가 말해도 정확한 시점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한테 형사소송까지 건 게 그 조급함의 방증입니다. 금융전쟁의 본판을 열려면 금리를 내려놓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파월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준 건물 신축비가 너무 많다는 명목까지 끌어와서 소송을 걸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급한지 짐작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 계층,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오를 줄 알았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중국산 물품에 관세 붙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아예 진열을 안 하겠다고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핵심 엘리트 지지층에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히 강합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적지는 금융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를 중국 블록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에 완전히 떠넘길 수 있게 되면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들고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이 디지털 달러를 꿈꿨다면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시장에 새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미중 양쪽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이 구간이 언제 끝나는 거냐는 겁니다. 유리한 흐름을 잡기 전까지는 산업에 자금이 들어가고 수익률도 커지겠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금융전쟁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섹터에 올인하지 말고 G2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전략입니다.